네, 앞 시간에는 창의적인 사람들이 기술적인 모순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풀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번 시간에는 물리적인 모순이 발생하는 문제들은 어떻게 풀어왔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적인 모순은 문제 내의 동일한 요소에 대해서 상반된 특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앞에 기술적인 모순에서 사용했던 트리즈 모순 행렬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새로운 방법을 쓰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네 가지 분리의 원칙 중에서 하나를 보통 적용을 하는데요. 이 네 가지 분리 원칙은 여러분들이 한번 문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고민해도 만들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주로 시간에 의한 분리, 그러니까 separation in time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공간에 의한 분리, separation in space.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전체와 부분에 의한 분리, 내지는 규모에 의한 분리, separation in scal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가 조건에 의한 분리, condition에 의한 분리죠. 하나의 인터넷 주소가 아마 제공되고 있을 텐데 ideaconnection.com에 들어가시면은 지금 말하는 물리적인 모순에 관한, 그다음에 앞서 이야기했던 기술적인 모순에 관한 그 인터뷰 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고요. 그 안에 검색하실 때 이 번 버크하드라는 사람이 잭 히플이라는 사람하고 인터뷰한 게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한 5개가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다뤘던 내용을 아주 자세히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개된 내용이기 때문에 인용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분리에 관한 부분 첫 번째, 시간에 의한 분리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년 내내 항상 추운 땅이죠. 시베리아 지역에서 가면 이제 건물을 지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땅이 항상 얼어 있기 때문에 이 기둥을 세워야 되죠. 건물은 기둥을 세울 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쇠파이프를 이제 기둥처럼 박을 때 끝을 뾰족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잘 박히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꽝꽝 얼어 있는 땅에서는 끝이 뾰족한 게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둥을 박았어요. 박고 난 다음에 이걸 조금만 하중을 줘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잘 빠지죠. 그러니까 이제 기둥이 안 빠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박힌 기둥의 그 맨 밑에 땅 속에 있는 부분이 이렇게 뭉뚱하게 좀 커야 됩니다. 크면은 얘가 뽑으려고 잘 안 뽑히죠. 그러면은 이렇게 시베리아처럼 얼어 있는 땅에서 건물을 지을 때 기둥을 박을 때 그 기둥은 뾰족하면서 뭉뚱해야 돼요. 자, 하나의 기둥에 관해서 두 가지 서로 상반된 특성이 나타나고 있죠.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게 바로 이제 기존의 40가지 표준해법으로 풀지 않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물리적 모순에서의 네 가지 분리 원칙에서 풀게 되는데, 첫 번째 원칙인 시간에 의해서 풉니다. 어떻게 푸냐면, 자, 건물용 기둥을 박을 때와 이미 박은 다음에 걔를 건물의 일부로 사용할 때, 자, 시간적으로 분리가 되죠. 그래서 처음에 그 기둥을 박을 때는 뾰족하게 해서 박습니다. 대신에 미리 뭘 장착하냐면 그 기둥이 이제 쇠파이프인데 쇠파이프 안쪽에다가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약을 미리 넣어서 바깥쪽에 도화선이랑 같이 연결해가지고 박는 거죠. 자, 다 박았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하냐면 바깥쪽에서 도화선에 불을 붙여서 그 밑에 부분에 있는 다이나마이트를 터트립니다. 그러면 터지면서 쇠파이프의 끝부분하고 주변에 있는 땅덩어리, 바위덩어리가 이렇게 엉키죠. 그래서 그러니까 모양은 예쁘지 않지만 뭉뚝한 폭발물 잔해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얘는 뽑히지 않습니다. 시베리아 지역에서 건축을 지을 때 기둥을 박는 거에 관한 특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에 의한 분리라는 게 있는 거죠. 어떤 시간대에는 이렇게 하고 다른 시간대에는 이렇게 해서 서로 모순된 거를 시간별로 분리시키는 거죠. 자, 두 번째 예를 들면 비행기입니다. 비행기는 날개가 클수록 양력을 더 많이 얻죠. 날개가 크면 뜨거나 가라앉을 때 방향을 잘 잡으면 굉장히 큰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미 비행기가 떠가지고 하늘을 막 가는 동안에 날개가 크면은 오히려 이렇게 비행기가 요동치고요, 저항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행기의 날개는 이륙할 때 또는 착륙할 때 양력을 얻기 위해서는 날개가 이렇게 커야 되는데, 이륙한 이후에는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날개가 작아야 됩니다. 따라서 비행기 날개는 크면서 작아야 됩니다. 물리적 모순이죠. 자, 이걸 어떻게 풀까? 역시 시간에 의해서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자, 비행기가 이륙할 때는 여러분들이 혹시 그 비행기를 타보시면 대개는 날개 쪽에 앉으시죠. 돈이 많지 않으면 날개 쪽에 앉아야 됩니다. 그러면 창밖으로 날개가 보이는데 비행기가 뜰 때 가라앉을 때 비행기 날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가만히 보시면 특이한 게 있습니다.
비행기 날개가 고정된 부분이 있고요. 뒤쪽에 앞쪽에 고정된 부분 안쪽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륙하거나 착륙할 때는 앞에 있는 날개 쪽에 포함되어 있던 날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날개가 전체적으로 커지는 거죠. 비행기가 이제 이륙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뒤쪽에 있는 날개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시간에 의한 분리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퀴입니다. 자, 비행기가 육지에 내려서 활주로를 달릴 때는 바퀴가 있어야 되죠. 근데 비행기가 일단 딱 뜨고 나면 바퀴를 계속 바깥에다가 내놓고 날아갈 경우는 바퀴가 엄청난 공기의 저항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바퀴가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비행기 바퀴는 있으면서 없어야 되는 거죠. 자, 물리적 모순 가운데서 존재에 관한 모순이 있어요. 얘는 있어야 되지만 또 없어야 되기도 하다. 대표적인 경우가 비행기 바퀴입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비행기 바퀴를 항상 바깥에다가 내놓고 이렇게 날아다녔거든요. 그러다가 1927년에 처음으로 비행기 몸체 안에다가 바퀴를 이렇게 집어넣는 기술이 개발이 됐고요. 그래서 1927년 타임즈가 그해 선정한 최고의 발명품이 바로 바퀴를 몸체에다 집어넣는 비행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착륙할 때는 비행기 바깥쪽에 바퀴가 나오고 운항 중일 때는 하늘 운항 중일 때는 동체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바퀴를 안쪽에 집어넣는 거죠. 자, 감기약의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효과가 좋은 감기약은 대부분 졸립니다. 여러분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효과가 좋은 감기약은 졸리고 이 감기약은 한두 번 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 꾸준히 계속 먹어줘야 되죠. 보통은 그렇게 복약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낮 시간에 근무를 하죠. 운전을 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낮 시간에 졸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감기약을 복용하면 졸아도 되는 것도 있지만 졸면 또 안 되는 것도 있죠. 그래서 감기약을 복용하는 동안에 이 두 상태가 서로 모순된 상태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서 졸리지 않는 감기약이 낮의 용으로 따로 있고요. 뭐 밤에 있는 것은 되게 졸리는 감기약이죠. 그래서 약국 가서 처방을 하시면 이거는 저녁 때 드십시오. 이건 아침과 점심 때 드십시오라고 분리하는데 실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감기약을 다 슈퍼에서 다 팔죠. 보시면은 여기 코리시딘이라는 감기약인데 왼쪽은 데이용, 오른쪽은 나이트용 그렇게 그 동시에 판매를 하고 있어서 이게 분리를 시켰죠. 분리시켜서 그런 물리적인 모순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름철 더위를 식힐 때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했던 부채가 있습니다. 부채는 표면적이 넓을수록 큰 바람을 일으키고 시원해지죠. 그런데 부채가 넓을수록 얘를 가지고 다니기는 너무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의 표면적은 바람을 붙일 때는 넓어야 되지만 휴대하고 다닐 때는 좁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물리적인 모순이 되는 거죠. 자, 이 경우는 어떻게 해결할까? 자, 시간에 의해서 역시 분리시키는 거죠. 사용할 때만 쫙 펼치고 그리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쫙 접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부채들이 그렇게 되어 있죠. 트리지의 원리에 의해서 해석을 하면 물리적인 모순을 시간에 의해서 분리시킨 케이스가 바로 우리의 부채가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기술적인 모순 이야기할 때 한번 나왔었는데 바늘귀. 바늘귀는 실을 집어넣기 위해서는 바늘귀는 클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천에 손상을 주지 않으려면 바늘귀는 작을수록 좋습니다. 따라서 바늘귀는 크면서 동시에 작아야 됩니다. 물리적인 모순이죠.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바늘귀에다가 이렇게 실을 넣는 그 시간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눌러서 구멍을 좀 크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바느질을 하는 그때는 얘가 좁아져서 바늘귀가 없어질 정도까지 이렇게 가늘어지도록 이렇게 분리를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공간에 의한 분리인데 여러분들 혹시 렌치라고 아십니까? 우리가 흔히 몽키 스패너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림에도 잠깐 나와 있지만 뭐 순우리말로 번역하면 이게 나사 돌리개입니다. 나사 돌리개인데 한쪽은 박스 렌치가 되어 있고 한쪽은 이렇게 개방형 렌치라고 해서 보통 막대 모양이 생긴 거에 양 끝쪽에 다른 모양의 렌치가 이렇게 담겨져 있죠. 이 렌치를 가만히 보면 렌치는 이렇게 어떤 나사 같은 거를 돌리기 하기 위해서 평평하죠. 이렇게 나사의 머리 부분을 조여야 되기 때문에 평평한 형태가 되어 있는데 돌릴 때 보시면 손잡이 부분은 이렇게 길쭉합니다. 손하고 마주대는 부분들이 길쭉하죠. 힘을 쓰기는 쓰는데 가장 힘을 잘 쓰려면 사실은 손바닥하고 닿는 면적이 넓을수록 힘을 많이 쓰는데 얘는 좁죠.
왜냐하면 앞에 있는 렌치 모양을 그대로 연장해서 쭉 만들었기 때문에 좁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보면은 렌치를 만들기 위해서 손바닥 부분이 좁아야 되는데 또 얘는 뒤에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좋으려면 넓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렌치 손잡이는 좁으면서 넓어야 되는 그런 모순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시간에 의해서 분리하는 게 아니라 공간에 의해서 분리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양쪽 끝에 있는 렌치를 90도 회전을 시킵니다. 원래는 이쪽과 이쪽이 다 평평한 상태로 납작하게 돼 있는데 한쪽을 쫙 꺾는 거죠. 이걸 X빔 렌치라고 하는데요. 다 꺾으면 자, 양쪽에 렌치가 똑같이 생기긴 생겼는데 사용할 때 손바닥 부분이 90도를 꺾었기 때문에 손바닥 닿는 부분이 더 넓죠. 그럼 돌릴 때 힘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나왔던 물건을 보시면 앞에 있는 부분하고 다르죠. 90도 이렇게 꺾여 있습니다. 이게 공간에 의한 분리가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사례를 한번 볼까요? 자, 어떤 금속에 금도금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리나 은 같은 데 이렇게 도금을 하죠. 금도금을 하죠. 그럼 이제 전해액에 담가서 이 도금을 하게 되는데 일반 화학적인 반응들은 되게 온도가 높을수록 화학 반응이 활성화되죠. 그래서 금도금이 더 빨리 진행되고 또 도금된 금이 또 잘 벗겨지지 않을 정도로 튼튼해집니다. 그런데 이 전해액의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런 효과가 있는데 전해액의 수명은 더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금속에만 도금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전해액을 담고 있는 그릇에도 이렇게 다 도금이 되죠. 그러니까 생명 주기가 짧아지죠. 전해액에. 그러니까 전해액의 온도는 도금을 잘 하려면 높아야 되는데 전해액의 수명을 연장하려면 낮아야 됩니다. 결국은 모순에 빠졌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할까? 방법은 이렇습니다. 금속을 집어넣어서 되게 도금을 하죠. 그러면 그 금속의 끝에다가 전류를 통하게 합니다. 전류를 통하게 되면 금속이라서 전류가 통하면서 열이 나죠. 그러니까 전해액 자체는 차갑게 하고요. 도금을 해야 되는 그 금속에만 전기를 통하게 해서 걔만 열이 나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도금하려고 하는 금속 주변에 있는 전해액만 따뜻해지면서 도금이 잘 벌어지고 나머지 전해액 대부분들은 그냥 그 정도의 온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물론 미세하게 높아지긴 하겠지만 이전보다 훨씬 수명이 길어지는 그런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또 다른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전거입니다. 초창기에 지금 이제 두발 자전거가 보편화되어 있지만 초창기의 자전거는 외발 자전거라고 그래서요. 하나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제 그림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 그 미국 워싱턴에 가면 스미소니언 박물관인데 거기 기록되어 있는 사진하고 실제 물건입니다. 앞에 이렇게 큰 바퀴가 있고요. 앞에 큰 바퀴가 있고 뒤에 작은 바퀴는 이제 넘어지지 않도록 지지하는 거고요. 안장이 어디 있냐면 앞바퀴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사진을 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 큰 자전거를 가지고 옆에 서서 자랑을 하고 있는 사진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그 앞바퀴 위쪽으로 올라타야 되죠. 자, 올라타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전거를 빨리 가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바퀴가 크면 클수록 빨리 갑니다. 페달을 한번 밟았을 때 바퀴가 크면 더 먼 거리를 가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자전거에 대해서 욕심이 나는 겁니다. 가급적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앞바퀴가 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올라타려면 어떻게 되나요? 앞바퀴가 너무 크면 혼자 힘으로 올라타지 못합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자전거에 모순이 생깁니다. 앞바퀴는 올라타기 위해서는 작아야 되지만 빨리 가기 위해서는 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퀴는 작으면서 커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거를 해결한 방법은 뭐냐면 바로 동력을 앞바퀴에다 전달하는 게 아니라 동력을 뒷바퀴로 빼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공간에 의해서 분리시키는 거죠. 기어하고 체인을 이용해서 이 페달과 앞바퀴를 이렇게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항상 높이는 일정하고 그리고 속도를 더 내고 싶으면 이제 기어를 이용해서 더 빨리 내는 지금 형태의 자전거가 되는 거죠. 이게 공간에 의한 분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전체와 부분 또 규모에 의한 분리인데요. 자, 자전거 체인 잠깐 보시면 여러분 자전거 체인 많이 보셨죠? 자전거에 엄청난 힘을 발로 가하게 되는데 그래서 자전거 체인은 굉장히 튼튼해야 됩니다. 부러지지 않을 만큼 튼튼해야 되는데 얘가 바퀴에 있는 기어를 이렇게 감싸면서 돌고 있죠. 굉장히 유연해야 되죠. 구부러져야 되니까 굉장히 유연해져야 되는데 따라서 자전거의 체인은 유연하면서 굉장히 강직해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여러분 체인 보셨겠지만 체인이
이렇게 암농고리하고 순농고리가 이렇게 교대로 연결고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단위는 쇠이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한데 그들 사이의 고리에 의해서 유연성이 존재하죠. 이게 이제 부분과 전체에 의한 분리입니다. 부분적으로는 쇠를 사용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주 유연해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번지점프의 로프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 번지점프를 하게 되면 이렇게 어느 정도 탄성이 있어야 떨어지는 사람이 충격을 덜 받죠. 그러니까 되게 이제 고무줄을 쓰면 좋습니다. 근데 고무줄은 몇 번 뛰고 나면 얘가 굉장히 약해져서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번지점프에 쓰고 있는 로프는 탄력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러워야 되는데 더불어서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튼튼해야 됩니다. 이 두 개가 모순이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은 뭐냐면 아주 가느다란 고무줄을 이렇게 아주 다발로 해서 묶어서 쓰는 겁니다. 묶어서 쓰기 때문에 한 가닥 한 가닥은 탄성이 있는 고무줄인데 전체를 밧줄처럼 묶어서 쓰게 되면 굉장히 튼튼해지는 거죠. 이게 부분과 전체에 의한 분리입니다. 부분적으로는 고무줄이지만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튼튼한 동아줄이 되는 거죠. 이게 번지점프에서 쓰고 있는 분리의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조건에 의한 분리입니다. 시간에 의한 분리하고 약간 유사해 보이는데 왜냐면 시간도 조건 중에 하나죠. 뭐뭐뭐 할 때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제 여기 예를 좀 보시면 조금 다른 뉘앙스를 갖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부모님들이 보통 아이들을 이렇게 그림을 많이 그대로 크레파스와 도화지를 사줍니다. 아이들이 크레파스와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리면 좋은데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에 벽에다가 그리고 책상 위에다 그리고 마구마구 낙서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 손에도 막 크레파스가 묻죠. 그래서 이제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도화지대 그림을 그릴 때는 이렇게 크레파스에서 이렇게 색깔이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벽에다가 그린다거나 다른 데 막 그릴 때는 크레파스에서 색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크레파스는 색이 나오면서 동시에 안 나와야 되는 모순에 빠져 있는 거죠. 이 물리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크레율라라는 아주 유명한 그 미국의 크레파스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매스프리 제품이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매스프리 패드 앤 마커스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화이트보드에 쓰는 것을 보통 마카라고 그러죠. 마커. 그래서 그 학생들, 아이들이 주로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이제 뭐 신데렐라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그 아웃라인이 되어 있는 그림이 패드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거기다가 이 마커를 이용해서 그리면 정말 잘 색칠됩니다. 그런데 그 마카펜을 벽지나 다른 데 놓고 막 칠하면 색깔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이 물리적 모순을 해결했던 케이스고 실제 상품이 이렇게 보이죠. 매스프리 제품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조건에 따라서 실제 도화지 공인된 패드 위에다가 그릴 때는 색이 나오고 그렇지 않은 벽지에다 그릴 때는 나오지 않고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을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케이스를 보면 자전거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전거 바퀴입니다. 자, MTB라고 해서 산악자전거 보면은 산악자전거는 항상 불규칙한 울퉁불퉁한 길을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퀴가 아주 험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온갖 것과 걸리면서 이 마찰이 생겨서 타고 올라가거나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MTB 자전거와 완전 반대되는 자전거가 사이클입니다. 보통 경주용 자전거죠. 아주 얇게 생겼으면서 매끈하게 되어 있는 타이어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들어있는 자전거가 어번 자전거라고 해서 시내에 타는 겁니다. 시내에는 대부분 다 포장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이클용 자전거와 같은 타이어를 써도 되는데 모든 게 다 포장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길에 가면 이제 비포장 도로도 있고 가끔씩 울퉁불퉁한 데가 있죠. 그럼 울퉁불퉁한 데 가게 되면 MTB 자전거의 타이어처럼 바뀌어야 얘가 돌아갈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자전거 바퀴는 이 어번 자전거 같은 경우는 포장도로에서는 매끄러워야 되지만 비포장도로에서는 울퉁불퉁해야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물리적 모순에 빠졌죠. 이걸 해결하기 위한 거는 뭐냐면 결국 타이어에다가 홈을 파는 겁니다. 타이어의 바깥쪽은 그 사이클용 자전거처럼 매끈하게 되어 있지만 그 안쪽으로 이렇게 홈을 파는 거죠. 홈을 제법 굵게 파서 그 굵게 판 홈과 비포장도로가 만났을 때 이렇게 잘 걸릴 수 있도록 홈이 이렇게 파져 있는 거가 조건에 의한 분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저희가 어떤 가루에서 여러 가지 그 알맹이들을 건져낼 때 쓰는 게 보통 채라는 도구가 있죠. 그래서 채라는 도구는 이제 틈새를 통해서 가루는 뚫려서 내려가지만 곡식 알갱이들은 이제 틈새보다 크기 때문에 이렇게 걸러내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요. 보통
통밀을 빻으면 이제 밀가루가 되는데 그 안에 역시 통밀이 섞여 있기 때문에 체를 통해서 걸러냅니다. 이것도 일종의 이제 조건에 의한 분리죠. 체 격자보다 큰 거는 걸리고요. 격자보다 작은 가루는 밑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물리적인 모순에 의한 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계속 나오는데 뭐 제가 그 중에서 한 몇 가지만 잠깐 소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국수나 라면에 사용하는 면발을 만들 때 두 종류의 보통 밀가루를 사용하는데 강력분 밀가루가 있고요. 중력분 밀가루가 있습니다. 강력분 밀가루는 이 국수를 만들면 면발을 씹는 맛이 좋아요. 식감이 좋죠. 목으로 넘어가는 대신에 그 부드러운 맛은 좀 떨어지죠. 근데 중력분 밀가루는 그 반대입니다. 그러면은 이 씹는 맛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이 질감이 좋고 또 목으로 넘어갈 때는 또 부드러운 맛을 둘 다 살리면 어떻게 될까? 자, 이것도 이게 물리적 모순이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네, 또 다른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노트북 화면 여러분들이 이제 노트북을 사용하니까 화면을 보시면 화면이 크면 클수록 가동력도 좋아지고 뭐 동영상을 볼 때는 감동도 커지죠. 근데 노트북의 성격상 화면이 작으면 작을수록 휴대하기는 또 편해집니다. 무게도 가볍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화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노트북의 화면에 대해서 갈등이 있습니다. 화면은 크면서 동시에 작아야 되는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트리지의 분리의 원리를 이용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은 드리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고민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도록 추천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트리즈의 모순 행렬표와 조건에 의한 분리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트리즈에서 이 모순을 가지고 특히 기술적 모순, 물리적 모순을 가지고 푸는 창의적인 발상법은 아주 중요한 그리고 또 어느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알츠슐러가 이 부분을 처음에 주력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또 다른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모순이 아니고 자원의 리소스의 활용이라는 이제 다른 측면에서의 또 다른 창의적인 해법인데요. 보통 물질장 분석과 76가지의 표준 해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장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물질장 보통은 이제 이 서브스턴스 필드라고 번역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그 문제에서 문제를 정의할 때 두 개의 물질, 두 개의 서브스턴스죠. 두 개의 서브스턴스 오브젝트와 그 사이에 이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어떤 영역, 그걸 이제 장 필드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두 개의 물질과 장, 최소한 이 세 가지 이상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이게 정의가 되고 거기에서 이제 장과 어떤 대상 사이의 관계가 뭐 꼬불꼬불한 화살표, 뭐 점선 화살표 이런 걸로 해서 뭐 불충분한 작용, 뭐 유해한 작용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모델을 정의하고 걔를 이제 문제가 없는 모델로 전환시키도록 뭐 그렇게 해서 접근하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알츠슐러가 나중에는 이 물질 장 그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전부 76가지의 표준 해법을 마련했습니다. 그 중에서 18개는 물질 장 모델을 그대로 포함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다른 형태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양도 많고 앞에 다루었던 부분들하고 또 다른 차원으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더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시기를 추천을 합니다. 자, 이번 주에는 트리즈 이론을 공부를 했습니다. 트리즈는 알츠슐러가 수십만 건의 특허를 분석해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아주 보편적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이렇게 바깥으로 표현해낸 표준 해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모순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정의했고요. 모순을 풀기 위해서 40가지 표준 해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여하튼 트리즈는 이미 창의적인 산물을 만들어낸 선배들의 도움을 총망라한 기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모든 것을 추출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이미 많은 창의적인 산물을 만들어낸 그리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했던 선배들의 도움을 이렇게 기꺼이 받는 것은 대부분의 창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오픈된 형태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기꺼이 받고 또 그런 도움을 받는 방법을 만들어 놓은 창의적인 발상법들을 충분히 잘 익히시기를 추천합니다.